제 블로그를 잠깐 들어와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을 두 개를 띄워놨는데, 하나는 오늘 공부할 PPT 내용하고, 하나는 제 블로그 창인데요. 여러분 다 인터넷이 되는 상호 환경이라고 보고, 일단은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제 블로그는 뭐,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네이버에서 고경철 블로그로 치시면, 제 블로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로 잠깐 들어오시고, 제 블로그 중에서도 우리 자료는 왼쪽 그 메뉴 쪽에서 보면은 회로 해석이라고 있죠. 그래서 회로 해석을 누르면 이제 우리 강의가 뜨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목록 열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최근 거를 볼 수 있도록 했고, 10줄 보기를 하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 2강의 1, 피스파이스 기초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VOD로 요 세 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요 세 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VOD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좀 커버를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또 3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리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파이스 기초를 제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듣도록 했고, 그거가 조금 더 리뷰를 해보자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올렸는데, 강의 찍을 때랑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이, 설명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캡처와 캡처 라이트라는 거를 클릭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 열기 해가지고 이제 열리는 팝업 창에서 이름을 짓고, 이제 이름은 웬만하면 다 영문으로, 웬만하면 아니라 영문으로만 하는 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 아날로그 믹스드 AD로 이걸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라디오 컨트롤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폴더 창에서도 영문으로 된 폴더 창, 이왕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도수창에서 봤을 때 이게 한글이 없는 걸로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짜 버전을 쓰다 보니까 스튜던트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OK 버튼을 누를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있죠. 그래서 기존의 existing 프로젝트를 좀 템플릿으로 쓸 것이냐, 아예 처음부터 블랭크 템플릿을 쓸 거냐를 선택하는데, 제가 강의 찍을 때는 요거를 선택했는데, 그냥 블랭킷으로 선택하는 게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블랭킷으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페이지 원이 안 뜨는 경우에는 요 폴더 구조를 쫓아가 가지고 프로젝트명 아래에 스키매틱 아래에 페이지 1이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페이지 1이 뜨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뭐 다른 거 이게 전체적으로 피스파이스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려움이 딱 없으려면은 이 환경에 대한 그쵸 이해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메뉴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툴박스, 이 세 개만 잘 알면은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을 또 쓰는 방법도 살짝살짝 알게 되면, 이쪽에 아이콘, 여기서 메뉴바, 그다음에 여기에 그림판, 에디트바 편이죠. 편집창, 그리고 여기에 툴박스. 이것만 잘 알면은 사실상 피스파이스 사용하는 법은 어, 그냥 다 완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그리기를 제 영상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회로 그리기도 보면은 여기에서 요 플레이스 파트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고, 플레이스 파트 창에서 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또 파트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라이브러리하고 리소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두 개만 써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디지털 OPM프라든가 뭐 다른 것 할 때 쓰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욱더 디지털 회로라든가 리니어 앰프 같은 걸 다루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소재들을 파트리스트를 쓸 것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이번 학기 내내 아날로그 창하고 소스 라이브러리 이 두 개만 쓸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하고 소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도 제가 VOD에다가 설명해 놨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아날로그 또는 소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블로그에다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VOD의 그 시간에 따라서 요 내용을 가려면 요 시간대로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전체 블로그 영상 뭐 50개 몇 분짜리인가요? 뭐 40분이라고 치면 40분 내내 들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랜덤 서칭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랜덤 서칭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항 그리기, 전원 그리기, 그라운드 그리기, 와이어 그리기, 그리고 전원하고 저항에 수치 넣기, 뭐 이런 것들 해보게 되면 이것만 하면은 뭐 사실상 피스파이스는 뭐 사실상 뭐 한 70%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이제 그려보라고 했죠. 이거 전원 쪽에서 VDC를 찾아가지고 그려보고, 저항도 이제 그려보고, 이걸 수직으로 세우는 방법은 또 로테이트 하는 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로테이트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쓰는데 수직으로 세우는 방법,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각각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5V, 뭐 1K 이런 식으로 수치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시뮬레이션도 제가 영상을 나중에 쫙 보니까 조금 설명을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영상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려면은 여기 시뮬레이션 런 버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VOD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이미 나는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거 강의를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다시 찍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피스파이스로 갔을 때 여기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죠? 이 런 버튼, 런 스파이스 버튼하고 뭐 V, I, W 이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피스파이스에서 네, 이렇게 뉴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파일을 생성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여기에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제가 조금 내용을 여기다 조금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바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메뉴의 피스파이스의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메뉴 그러면 제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뉴 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피스파이스 그러면은 여기서 메뉴에서 피스파이스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은 한번 클릭해야 되는군요. 그럼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이렇게 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렇게 팝업 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제 블로그를 보는 법, 오른편 여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거고,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은 제 블로그를 따라 해석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기법은 웬만한 IT 관련 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화살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운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메뉴에 이렇게 서브 메뉴 또는 서브 메뉴에서 팝업창 또 팝업창에서 무슨 탭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번에 표기하기가 계속 그렇다고 매번 그림을 그려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쭉 써버리면은 여러분이 요것만 보고도 어떻게 하려는 거구나 해서 여기서 쭈루룩 선택해가지고 크리에이트까지 이걸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또 용어들이 다 이렇게 서로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팝업 창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에디트 박스 그다음에 또 요거를 버튼 이렇게 부르고 자 아까 저기 동글뱅이 점 이렇게 누르는 걸 그걸 라디오 컨트롤 그다음에 체크 누르는 거 체크 박스 뭐 그런 것들은 다 표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할 때 여기 체크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체크박스에 체크하십시오. 뭐 또 에디트 박스에 에디트 값을 넣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용어가 이미 정해진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팝업 창이 뜨면
거기서 이 네임 에디트 박스에 적당한 이름을 넣고 크리에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여기들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가 되어야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 여기 이제 런 버튼이죠. 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V를 누르면 볼트가 표시되고 I를 누르면 그 루프에 흐르는 전류가 표시되고 W를 누르면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파란색으로 거기 소자별로 전력에 들어가는 와트가 표시되는 그러한 단계로 해줘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 보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에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DC 바이어스 레벨에서는 뭐 파형까지 볼 필요가 없죠. 이 수치만 알면 끝인데, 나중에 이제 2차 후반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이레이드나 또는 이런 등동 소자에 따르는 파형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파형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볼티지 레벨 마커, 요게 이제 볼티지 레벨 마커들이죠. 마치 멀티미터를 통해서 전압 측정하고 전압의 차이 측정하고 전류 측정하고 뭐 이런 것처럼 쿠르브 모양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대면은 마커를 표시하면 이제 우리가 파형창, 스코프 창이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 오실로스코프 창이 떠가지고 뭐 다가 지금은 그냥 일정하게 DC 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값만 나오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파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일단 제가 지난주 1강의 피스파이스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조금 응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하셨으면 네라고 쭉 대답해 주시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수업 내내 그때그때마다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이제 같이 하면서 마치 피스플라이스 시뮬레이터는 계산기처럼 쓸 것이고 이 교과서 내내의 내용은 계산기 없이 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이 30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컴퓨터가 이미 뭐 몇천억 배 느린 시절에 나왔던 책이라서 그 당시는 이론 자체를 전부 설명했고 그 이론에 따르는 저항이나 전압, 전류 또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을 수작업, 펜과 노트만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컴퓨터 시대에서 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서 시뮬레이션만 해보면 끝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우리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법, 공식 이런 것들 없이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래밍은 그 공식을 다 넣은 거죠 프로그램으로. 그러다 보면은 전혀 공식도 모르고 그 컴퓨터에만 의존해 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는 공학교육에서 엔지니어 또 전공자들이 갖춰야 할 이 역량 중에서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또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실무적인 배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걸 다 뺄 수는 없어요. 이론을 최대한 하되 그 이론과 이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걸로 제가 수업을 한 학기를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기준으로 제가 이론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피스파이스나 또는 이제 오늘 공부할 컬랩을 기준으로 계속 그것을 실무적인 역량까지 같이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피스파이스를 잘 여러분이 활용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면 당분간 한 학기 동안에는 피스파이스에 더 이상 물론 복잡한 기능이 많아요. 근데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실험이라든가 또는 다른 전공 과목을 통해서 또 피스파이스를 활용할 때 다양한 기능들을 써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순 RCL 회로만 피스파이스를 쓰는 거 정도 수준이니까 피스파이스의 레벨로 봤을 땐 초보 수준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 정도로만 전반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요약은 저항회로 클릭을 해보면 저항회로에 대한 이제 요약이고, 이것도 여러분이 대부분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걸 또 VOD로 이제 올렸고,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또 저도 한번 1년 전 거라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또 1장을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제 1장을 이번에 그냥 원문대로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다시 리뷰를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전기 회로와 전기 소자의 개념, 그리고 전류의 방향,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관념적으로 배웠지만, 실제 물리적인 현상은 전자의 흐름은 반대로 간다, 뭐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내용들이고, 또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예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전하 쿨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류가 되고, 또 전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또 쿨롱이 나온다. 그거를 예제를 했는데, 이거 예제는 뭐 단순히 그냥 우리 적분과 미분을 물어보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DC와 AC의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가 DC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 AC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개념들, 그리고 전기와 전압, 전위차의 개념에서 제가 또 역시 친절하게 제 VOD에 시간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여러분이 다시 보기를 할 때 이 부분의 개념을 좀 더 보고 싶다 하면은 제 블로그를 보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고 다시 여기에 올려놓은 저기 영상을 보면은 딱딱딱 연결이 되도록 제가 아주 리뷰할 수 좋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11분 50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멀티미터와 오실러스코프의 전원 플로팅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원이 플로팅 되어 있느냐, 앱솔루트리 그라운디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의 그 마커를 또는 프로브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회로 실험을 다룰 때는 아주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전원이 플로팅 되어 있느냐, 또는 그라운드가 플로팅 되어 있느냐, 이런 개념들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나 또는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은 전원 플로팅 이렇게 치면은 뭐 자세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때 더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리오프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표기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 회로 해석하는데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소자, 이 가운데 소자가 대부분 우리는 저항일 텐데요. 여기는 저항일 수도 있고 전원일 수도 있어요. 저항의 반, 전원. 전원도 전류 소자일 수 있고 전압 소자일 수 있고,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저항, 전압 전원, 전류 전원.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럴 때 여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전위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전압 상승이냐 하강이냐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퀴리프의 KVL 볼테지 전압 법칙을 사용할 때 이 부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이게 틀려버리면 계산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소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흐른다 할 때 이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전압 상승 소자인지 전압 하강 소자인지에 따라서 전압 레벨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키리어프 법칙 같은 거 막 적용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부호가 틀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값이 다 틀려 버리니까 시험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이렇게 그런 문제 막 내면은 그것이 다 틀려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내가 잘 설명을 못했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제 후회를 하죠. 반성을 합니다. 이 수동수자와 능동수자의 개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그제플로 이렇게 흐를 때 이것은 하강, 이건 이렇게 흐르면 이것도 하강이죠. 이렇게 흐르면 상승, 이것도 상승이죠. 그죠? 이렇게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표시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강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이 이거니까 이것도 하강.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 상승.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상승. 이렇게 알 수 있냐?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물어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상 또 시험을 내면 요거조차도 다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요 전이차 표시하고 전류 방향 표시했을 때 그것이 상승인지 하강인지 포지티브인지 네게티브인지 이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나 하는 내용이 아주 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16분 10초. 네,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뭐 집에서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 쓸 때 전력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정부에서도 에너지를 줄입시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소위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제품들이 많죠. 예, 그런 거에 계산법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독립전원과 전류전원. 예, 뭐 독립이란 말을 또 왜 썼느냐? 나 뒤에 가면 종속이라는 이제 전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 구분 없이 그냥 다 전압전원, 전류전원이라는 말을 쓰겠고요. 파워 서플라이죠. 나중에 가서는 종속 전원들은 주로 이제 OPMP와 같은 이런 이제 어, 리니어 IC들은 이제 종속 전원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우리는 그냥 전원은 대부분 독립 전원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되고 그다음에 전압 전원은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전류 전환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한다. 이 정도만 구분 지어주고 나중에 피스파이스에서도 전압 전원을 땡겨오면 이런 모양, 전류 전원을 땡겨오면 이런 모양이 표시가 되거나 또 간혹 이렇게 배터리 모양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요거 피스파이스 심볼이니까 잘 이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장,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을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2장은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지는데, 오늘까지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지난주까지는 요 시리즈 직렬 저항까지 했고, 오늘 이제 3주차에 패러럴하고 대분인 정리, 노턴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반 정도를 했다고 하고 오늘 나머지 반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회로와 노드, 루프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노드에서는 KCL, 그다음에 루프에서는 이제 KVL을 쓰게 되는데 KCL도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이제 이그제플을 두었죠. 노드라는 건 교차점인데 교차점에서 어떻게 전류가 흘러갈 때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냥 많이 쓰는 것은 모든 거의 합이 보통 요걸 많이 쓰죠.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의 합이 같다. 요거를 많이 쓰는 걸로 해서 이 셋 중에 그냥 어느 하나만 딱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그젠플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표시해봐라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뭐 이 교과서를 보고 변형을 시켜가서 문제를 여러 가지 낼 수가 있겠죠. 교차를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들어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 막 이렇게 EV를 표시해 주면 이 수식을 세울 수 있냐는가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문제 유형일 수가 있겠죠. 제가 자꾸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책 전체가 이론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제를 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론이라는 건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추상적인 내용은 아무리 이해해봤자 달달 외워봤자 어떤 닥치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걸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자는 여러분들에게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다양한 이그젠플들을 내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뭐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국가 자격 시험 같은 걸 준비한다고 하면 다 이런 문제들이죠. 은행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 유형을 갖고 다시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2강의 두 번째 를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2강의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2주에 3강 네, 오음의 법칙에 대한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루프의 전압 강화식 이렇게 해서 이제 루프라는 거는 이제 키르요프의 두 번째 법칙이죠. KVL. 아까 KCL은 노드에서의 전압의 합은 일정하다 이거였지만 KVL은 루프에서의 전압 강화량은 제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많이 써요. 이 드롭 방식을 많이 씁니다. 상승은 마이너스를 해주고 드롭은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드랍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릴 수 있느냐, 이것이 또 핵심입니다. 이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꿀 수도 있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꿀 수도 있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꿀 수도 있고, 루프를 삥 돌렸을 때, 루프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치고요. 그렇게 돌렸을 때 이 식을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드랍 방식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뭐예요? 상승이잖아요. 상승은 드랍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오는 뭐예요? 하강이잖아요. 하강은 드랍의 입장에서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죠? 상승은 드랍의 입장에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요 식이, 이게 좋아졌을 때 뭐라고요? 드랍의 관점에서 수식을 전압강화식을 세워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가 막 제가 다르게 문제를 냈을 때 따닥딱 못 쓰면 못한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도 못 풀어. 네, KVL, 키르요프 법칙 하나도 못 풉니다. 예, 예, 예. 뭐 실습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죠. 뭐 그건 어차피 피스파이스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푸는 문제를 필기 시험을 내면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다양하게 주어지죠. 이 문제는 뭐죠? 전압전원과 전류전원이 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쓸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죠. 둘 다 전압전원이네요. 이쪽은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됐지만 여기다가 전류전원인데 그 외 전압 강화량을 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걸 쓸 수 있냐 그럴 때 요 수식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똑같죠? 이거 한번 볼까요? 삥 돌렸을 때 이건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강, 그럼 플러스를 써야 돼요. 하강이네요. 하강이니까 플러스를 써야 돼요. 여기는요. 하강이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써야 돼요. 요 수식을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하강을 따질 수 있냐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도 더블 루프, 이쪽 루프를 그려보고 이쪽 루프를 그려보고 또 전체 루프를 그려보고 그쵸? 라이트 루프 여기 그려보라는 얘기고 레프트 루프 여기 그려보라는 얘기고 레프트 어퍼 노드 그쵸? KCL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KCL은 뭐죠? 레프트 앤 어퍼 노드니까 여기서 KCL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KCL을 그려봐라 그러면 키리의 커런트 루프고요. 커런트 로우고요. KVL을 그려봐라 하면 써봐라 그러면 키르요프의 볼테이지 로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머릿속에 KCL은 무조건 노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KVL은 무조건 루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는 전압 강화 공식, KCL은 노드에서의 전류의 보존의 법칙 이거잖아요. 그거를 세울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막 식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수식을 몇 개를 세웠습니까? 여기서는 KCL, 여기서의 KCL이죠. 센터와 어퍼, 여기서 KCL, 노드, 그죠? 그럼 아더 노드, 쭉쭉쭉 요런데 다 세웠어요. 이 교과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냈죠, 처음부터? 그래서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점에 대한 노드에 대해서 다 식을 세우고 루프는 또 이쪽 루프 2개를 세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걸 연쇄적으로 풀어서 여기 있는 걸 다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네, 영상 10분 50초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교과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KCL, KVL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도 저는 저 고등학교 때는 배웠어요. 이거를요. 전기 기술 시간에. 근데 요즘에 교과서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오hm 법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네모 안을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이 안에 저항이 들어가는지 뭐 전압이 들어가는지 이건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소자가 있는데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러한 전위처만 보여줌으로써 상승하는 건 이건 여기는 전압 전원이겠구나. 하강하는 거는 여기 저항이겠구나. 뭐 이건 저는 예측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네모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항의 법칙으로 본격적으로 그 네모의 실체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어떤 네모는 전압 전원이었다. 어떤 네모는 이제 저항이었다. 이거예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 안 합니다. 왜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저항 소자는 전류의 흐름이 결정되면 무조건 하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결국은 전류의 흐름이 결정이 되면은 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써놨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상승. 네, 여기는 하강.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을 쓴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상승하는 건 마이너스 V죠. 그렇죠? 하강은요. 네, 플러스 VR이어야 되는 거죠. VR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하강하는지는 몰라도 VR은 제로여야 한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시그마 드랍 법칙 아닙니까? 모든 드랍의 양은 제로여야 한다. 그 법칙을 쓸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때 드랍량은 V는 IR이다.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IR 또 I는 R분의 V다. 뭐 이거 역으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피스파이스로 구현해 봤을 때 피스파이스에 여기를 V를 만들고 V를 6V로 했고요. 저항을 R로 1K짜리를 넣어봤을 때 실제 손으로 계산한 거하고 실제 여기서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보는 문제.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뭐 V는 IR 뭐 이게 계산할 게 뭐 있습니까 해도 또 이 문제를 그렇게 안 내고 마치 그냥 1옴 이렇게 안 주고 1K옴 이렇게 주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뭘 따지는 거죠? K 단위. K 단위는 1000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1K는 1000을 써야 되는 것이죠. 단위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계산은 1000분의 6이 나오니까 이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서 1000분의 6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0.000006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6mA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전기공학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006V 암페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6mA 1000옴 쓰는 것보다는 1K옴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실제 공식은 단순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꼬우기 위해서 단위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를. 미리암페어냐 K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신경 쓰는 문제가 살짝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문제를 KVL로 하는 경우 내가 아까 쓴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KVL 쓰는 경우에 상승은 마이너스 하강은 플러스인데 하강량이 뭐라고요? 3I 오음의 법칙을 쓴 거예요. 오음의 법칙을 써서 3I로 써줌으로써 이것이 정확하게 요 루프에서의 KVL을 써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쓸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I 계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상승은 마이너스 하강은
플러스로 하고 저항값이 이번에 1K로 달라졌다 그러면 1K 대신에 아까 3옴일 때는 3을 썼지만 1K면 1000I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I를 계산해 보니까 6mA. 실제로 피스파이스로 확인해 봐도 6mA 딱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얘기는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겁니다. Passive Sign Convention이라고 해서 결국 수동소자는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전이차가 하강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된 거와 클로즈된 거 이것을 우리는 오픈을 개방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클로즈되는 것을 단락이라고 그럽니다. 왜 다들 락자를 씁니까? 그러는데 뭐 그렇게 쓰더라고요. 오픈을 개방 여기를 단락 그래서 단락 회로와 개방 회로의 실질적인 개념들도 살짝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덕턴스의 개념 컨덕턴스라는 것은 저항의 역수다. 그래서 지멘스란 단위를 쓰고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전류의 법칙을 따질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컨덕턴스가 리지스턴스의 반대의 개념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살짝 언급하고 말하는데 뒷부분 가니까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컨덕턴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퀴벌런트 서브서큐트 그렇게 해서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의 개념을 다루는데 요거는 또 시간이 한 4분 남았네요. 마저 하겠습니다. 이퀴벌런트 서브서큐트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회로의 일부를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그것이 등가적으로 같을 수가 있다. 결국 이제 그것은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고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본 직렬 회로인 경우죠. 이 직렬 회로 저항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요 회로를 KVL로 계산을 해보니까 KVL로 계산해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등가적으로 저항을 더한 것과 같더라. 이런 계산을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제를 써보았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 워낙 중요해서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루프를 이렇게 돌린다고 했을 때 KVL을 한번 써보실래요? 무조건 얘기 안 하면 무조건 드랍 공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V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상승은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항은 무조건 요 표기 볼 것도 없이 저항은 무조건 하강이죠. 하강은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하강량은 얼마예요? 1옴이 I만큼 흐를 때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1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요. 역시 두 번째 저항도 무조건 하강이니까 구호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저항이니까 오음의 법칙 전류는 계속 같이 흘러나가니까 같은 I를 가지고 또 1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 또 네, I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없잖아요. 그러면 네, 무조건 제로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냥 정말로 간단하게 이 회로 하나 딱 구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KVL 써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이거 진짜 여러분들 29명인데 다 쓸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제가 잘 가르친 거고 이거 못 쓰면 이걸 못 써요? 막상 문제를 내면 못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로부터 요게 EI니까 EI는 V가 돼가지고 네, 저 VI분의 V는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 이걸 전체 저항의 R 이퀴벌런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R 이퀴벌런트는 2다. 우린 당연히 뭐 여러분 뭐 저항의 직렬은 더하는 거니까 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거의
그 KVL로부터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공식으로 그냥 뭐 생각 없이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공식 쓰지 말고 KVL을 유도해서 그냥 풀어봐라 해도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1이 2든 KVL을 해도 2든 나오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했나 보려면 두 가지로 물어볼 겁니다.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봐라. KVL로 풀어보아라. 여기서 공식을 쓸 때는 REQ는 뭐라고요? 직렬인 경우에는 R1 플러스 R2다. 그게 공식인 거고 KVL은 뭐라고요? 전압강화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식 없이. 네,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연습을 머릿속에 해놓으면 확실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쫓아오신 거고 결국은 등가, 이퀴벌런트, 이 등가의 개념도 잘 이해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